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거든요. 청년들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경제는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죠.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올려서 나쁘다면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주범이 바로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당시 실업률은 25%를 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오늘은 왜 물가 하락이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정반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디플레이션과 완전히 다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5%에서 3%로 떨어졌다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라면 실제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햄버거 한 개가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800원이 됐어요.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게 된 거죠. 작년엔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밖에 못 샀는데 올해는 햄버거 2개에 음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의 구매력이 올라간 겁니다. 언뜻 보면 엄청 좋은 것처럼 들리죠.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니 최고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그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죠. 은행들은 겁을 먹고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수요 감소입니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빵 한 덩어리를 5,000원에 팔고 있는데 하루에 100개씩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면서 하루에 50개밖에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빵이 남아서 버려질까봐 걱정되죠. 그래서 가격을 4,500원으로 내립니다. 그런데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 왜 지금 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당신은 4,000원, 3,500원으로 계속 가격을 내리게 되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 과잉이에요. 아까 빵집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빵 수요가 줄어들면 빵집들이 밀가루를 덜 사게 되겠죠. 원래 동네에 빵집이 10개 있어서 밀가루 농장에서 하루에 200포대씩 팔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빵집 5개가 문을 닫았어요. 남은 5개 빵집도 예전만큼 안 팔리니까 밀가루를 100포대만 주문합니다. 근데 밀가루 농장은 여전히 200포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100포대가 남는 겁니다. 농장 주인은 밀가루가 썩을까봐 걱정되니까 가격을 확 내립니다. 밀가루 값이 떨어지면 빵집은 빵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안 사니까 빵 가격도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모든 가격이 동시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물건이 싸지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낮은 수준의 디플레이션은 사실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조금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물가가 약 30%나 떨어졌거든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일본도 1990년대부터 계속된 디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격이 70%나 폭락했고 주가는 한때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디플레이션 전에는 신발 한 켤레를 8만 원에 팔았고 하루에 1000켤씩 생산해서 다 팔렸어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신발 수요가 떨어져서 하루에 800켤레밖에 안 팔립니다. 공장 사장님은 가격을 7만 5천 원으로 낮춰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뉴스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신발을 지금 꼭 사야 하나?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돈을 아껴 쓰기 시작하고 공장은 가격을 7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으로 계속 내립니다. 이때 누군가는 신발 재료인 고무 가격도 떨어질 테니까 괜찮은 거 아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고무 회사도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을 내리죠. 그래서 신발 공장은 더 싼 값에 고무를 사서 신발을 만들 수 있고 낮은 가격에 팔아도 어느 정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고무 회사도 가격을 무한정 내릴 수는 없거든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비용이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요. 결국 고무 회사가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발이 안 팔려요. 신발 공장도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공장은 직원 월급, 전기세, 각종 운영비를 내야 하는데 수입은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도 하루 1000켤에서 700켤야 500켤레로 줄이고요. 이 시점에서 경제는 불황에 접어듭니다. 불황은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경제 규모가 6개월 이상 계속 줄어드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당신이 운 좋게 해고는 안 됐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사장님이 월급을 깎습니다. 공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돼요. 이걸 디플레이션 나선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에 돈이 더더욱 없어지는 겁니다. 신발 공장에 고무를 공급하던 회사도 파산합니다. 이제 신발 공장은 직원을 계속 해고하고 생산량을 400켤, 300켤레, 200켤레로 줄이다가 결국 문을 닫아요. 이제 당신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모든 회사가 무너지거나 직원을 자르고 있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이 싸졌지만 당신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이에요. 물가 하락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임금 하락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실업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 감소가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불황을 넘어서 공황으로 발전합니다. 공황은 불황이 극도로 심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이 바로 그랬죠.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는데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비를 멈췄고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경제는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같은 길을 걷는다면 강남 아파트가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80% 폭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제에 돈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씁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이자가 연 5%에서 2%로 떨어지면 이자가 싸네? 그럼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경제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돈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비싼 값에 사들여요. 그러면 은행들의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진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고 은행끼리 경쟁하면서 대출 이자율도 낮춰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건 앞에 두 방법으로도 안 될 때 쓰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직접 찍어내서 정부 채권이나 회사 채권을 대량으로 삽니다. 엄청난 양의 돈을 경제에 쏟아붓는 거죠. 일본 은행도 30년 동안 이런 정책들을 다 써봤지만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정부도 재정 정책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정부가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덜 걷으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겠죠. 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형 다리를 건설한다고 해봅시다. 시멘트, 철근, 각종 자재를 사야 하고 건축가, 기술자,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해요. 다리 하나 짓는데 몇천 명이 일하고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수십 개, 수백 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으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면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돌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이 해소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개인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빚을 줄이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빚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1억 원 빚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20% 올랐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빚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거기다 이자까지 붙으면 갚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파산했거든요. 두 번째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신용등급 높은 회사 채권 같은 것들이죠. 디플레이션 때는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원금을 잃을 위험이 적거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예요. 주식은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는데 만약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현금이 많고 빚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그런 회사들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버틸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인플레이션과 정반대죠. 짧은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디플레이션은 괜찮을 수 있어요. 물건이 싸지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회사들이 직원 월급을 깎고 사람을 해고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빚의 부담도 커지고요. 결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면서 불황이나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비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고 가계 부채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일본과 비슷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간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나쁘고 너무 낮거나 디플레이션이 되어도 나쁘니까요.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경제에 가장 좋은 거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둘 다 이해하면 경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개념들을 알아두면 뉴스를 볼 때도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